세계 민담 이야기 헝가리 편 황금의 실. 이 이야기는 타타르족이 헝가리를 침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시 헝가리의 제후는 매일 놀면서 해를 보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후부터 이런 형편이니까 도저히 타타르족을 내쫓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졌다는 슬픈 소식뿐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허무하게도 타타르족의 말바굽 아래 짓밟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승승장구의 기세를 타고 닥치는 대로 빼앗고 죽이고 합니다. 조국의 위태로운 지경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창을 들고 나설 정도의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평소 부자다, 귀족이다 하고 뽐내고 있던 귀족들은 더욱 한심했던 것입니다. 형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 갔어요. 맨 처음 싸움에 나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던 귀족들도 자기들의 성이 위태롭게 되자 언제까지나 핑계를 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는 이제 곧 망해버릴 듯한 형세였습니다. 타타르족이 지나간 곳은 싹 핥아버린 것처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무릇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모조리 비참하게 죽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용사는 씩씩하게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자는 없었어요. 타타르족은 신병을 보충해가며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헝가리 군대의 수는 나날이 줄어들 뿐이었어요. 무력한 백성들은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나라 밖으로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헝가리의 지금의 형편은 꽃밭이 사나운 소에 짓밟혀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타타르족의 발에 밟히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셰프 아름다운 골짜기를 향한 케르크스 성입니다. 이 성주는 켄데피라고 하는 귀족인데 씩씩한 세 아들과 이로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사인 오포르라고 하는 젊은이도 함께 있었어요. 이로나와 오포르는 어느 사이엔가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시제가 풍부한 몽상가였습니다. 푸른 숲, 아름다운 들판이 풍부한 이 나라가 얼마나 두 사람의 마음을 시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답니다. 두 사람은 두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도 한 마음이라고 하는 편이 적당했어요. 말로 나타내지 않아도 또 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통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즐거운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는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쁜 꿈은 곧 깨어졌습니다. 이로나의 아버지가 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도 다른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출전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타타르족의 포위에 빠지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오직 죽음에 이르는 길일 뿐이었어요. 길이 막힌 켄데피후는 드디어 정든 성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부하들, 그 중에는 이로나의 애인 오포르도 있었습니다. 이로나는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친형제와 갈라지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애인 오포르와 갈라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특히 오포르가 최후의 작별 키스를 했을 때 이로나의 좁은 가슴은 꽉 막혔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뺨을 적셨습니다. 그 후 바람 부는 아침, 달 뜨는 저녁, 외롭고 흥미없는 생활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로나는 마음이 괴롭고 쓸쓸해서 자지도 못했어요. 가끔 눈을 붙였다가도 뒤숭숭한 꿈에 시달려 눈을 뜨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연달아 사흘 동안 창가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먹는 것도 있고 친형제 그리고 애인의 처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아득한 하늘 저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하늘을 태우는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터의 비참한 상태가 마치 손에 잡힐 듯합니다.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질 뿐이었어요. 드디어 이로나 머릿속에는 절망의 슬픔이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싸움터의 소식을 며칠 동안이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싸움터의 소식은 전혀 알도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로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가에 있는데 병사 하나가 숨이 끊어질 듯이 하고 겨우 돌아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자 이로나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포르가 아닐까? 이로나는 자기 욕심으로 이런 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포르가 아니라 아주 지쳐버린 한 병사가 싸움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먼지에 뒤범벅이 된 몸뚱이, 해지고 찢겨진 옷, 싸움터의 비참한 상태, 격전의 광경이 훤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싸움터에서 소식은 글쎄 어떤 것일까요? 이로나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침울한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저는 아버지랑 오빠 또 오포르 씨의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좀처럼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얘기예요? 말해보세요. 공주는 도저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병사의 어깨를 잡고 재촉했습니다. 공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슬픈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애처롭게도 아버님도 오빠들도 비참한 최후를 당하셨습니다. 병사의 두 눈에는 구슬 같은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갑자기 이로나의 얼굴빛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긴장했던 기분은 털썩 한꺼번에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로나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저 오포르 씨는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사 여부는 모릅니다. 병사는 이로나의 마음을 살피면서도 캐물으니까 역시 진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침식을 잊고서까지 창가에서 애타게 기다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흘 낮, 사흘 저녁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모두 아버지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또 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로나의 마음은 갑자기 콱 막혀버렸습니다. 온갖 희망도 사라졌어요. 절망과 피로와 자포자기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이에요. 이로나는 풀썩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놀란 병사는 공주의 곁으로 달려와서 안아 일으키려고 했어요. 고마워요. 충실한 그대 덕분에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깊이 감사해요. 지금 잠깐 쉬고 싶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저리로 가 있어 주세요. 공주는 희미한 목소리로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어요. 이로나의 머리는 띵하고 울립니다. 가슴은 뜁니다. 눈은 돌아갑니다.
실뭉치처럼 헝클어진 머리는 앞뒤 분별도 없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된 일어나는 마루에 엎드린 채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픔을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아무도 호소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님, 벌써 틀렸다뇨. 오빠, 이제 살아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오포르씨, 그리운 사람.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살아 계실는지요? 혹시 어쩌면,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해서든 이 가련한 소녀를 도와주십시오. 이로나는 한편으로 울고 한편으로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것도 잠시에 지나지 않았어요. 슬픔과 오랜 고통으로 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또 꿈이 되어서 일어나 머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먼 데서 사슬의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그것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그것은 자주 듣던 목소리, 그것은 틀림없이 오포르의 목소리입니다. 오포르 씨, 당신은 대체 어디에 계시옵니까? 나로서는 박힐 수가 없습니다. 오포르는 대답했습니다. 오포르 씨, 빨리 돌아와 주세요. 네? 저는 지금도 성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공주님, 나는 돌아가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쇠사슬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오포르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의 몸으로는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떼아닌 소리가 들렸어요. 문득 쳐다보니 거기에는 아름다운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천사는 부드러운 입을 열고 이로나를 위로했습니다. 네? 도와줄 수 있다고요? 기뻐라. 그러면 내 기도가 하늘까지 닿았군요. 부디 이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로나 씨, 방법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당신은 성에서 오포르 씨가 있는 곳까지 닿는 황금의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포르 씨는 당장 구할 수 있어요. 음방으로 흔드는 것 같은 목소리로 천사는 속삭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런 긴 실을 만들 만한 황금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걱정 마십시오. 실 잡는 물레를 돌리십시오. 당신이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황금의 실은 만들어질 거예요. 나는 맹세합니다. 결코 하느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을 잡겠습니다. 이로나의 말이 끝날까 말까 할 때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동시에 쇠사슬 끄는 소리가 나면서 오포르의 모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로나는 꿈을 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꿈이었던가? 이로나는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모자라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던가? 하느님은 또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았던가? 이로나는 영을 내려 물레를 탑 위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들은 대로 열심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의 실은 공중으로 곧바로 뻗어서 그 끝이 오포르가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로나는 아주 열심히 물레를 돌렸기 때문에 온몸이 솜같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래도 오포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즐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느닷없이 등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로나 씨, 그립습니다. 오포르 씨,
일어나는 겨우 이름밖에 부를 수 없었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오포르 발 앞에 쓰러지려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따뜻한 오포르 품 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아버님도 오빠들도 하느님 곁에 가셨습니다. 하느님 아무쪼록 아버님과 오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은혜로 오포르도 구조되었습니다. 하느님 고맙사옵니다. 곧이어 두 사람에게는 결혼의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씨입니다. 이 행복이야말로 여러 가지 곤란과 괴로움을 견뎌온 일편단심의 결과입니다. 성 안나의 호수. 에르데리의 어느 쓸쓸한 산꼭대기에 성 안나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찍이 물의 요정 왕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활짝 갠 여름날 왕은 진주로 만든 배를 타고 호수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공주는 공주대로 요정이랑 꼬마 물요정이랑 함께 녹색 잔디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럴 때 꼬마 종들은 제법 의기양양해서 아름다운 꽃잎 속에 숨어서 머리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꽃술에 단 이슬은 꼬마 종들에게 그 이상 없는 대접이었어요. 단 이슬로 원기를 회복하면 메뚜기랑 풀숲의 괴물 정벌들이 시작됩니다. 못생긴 거미 모습을 보면 큰 공장 나비를 타고 거미 잡기를 합니다. 전리품인 거미집으로 만든 베일은 꼬마 종들에게는 참으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요정들이 흥겹게 놀고 있을 때 왕은 벌써 노는 데 지쳐서 나무의 빈 구멍에서 기분 좋게 한창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은 노령입니다. 긴 녹색 수염에는 곰팡이가 끼고 머리털은 이끼와 같고 얼굴은 못쓰게 된 헌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름살 투성이, 손은 썩어가는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겠죠. 그러나 공주들은 예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눈이라 착각할 정도로 흰 살결, 남색 유리를 아로새겨 넣은 것 같은 그 눈, 황금실과 다름없는 그 머리칼, 마치 그림 속 미인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조개빗으로 금발을 빗고 그 머리에 물망초랑 백합의 꽃간을 쓰니 공주의 아름다움은 한결 돋보였습니다. 이어 모두들 어울려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는 숲속의 새들조차 즐거운 지저김을 멈추고 나무 끝에서 그 작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몇 사람이 우연히 그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광경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를 호숫가에 세우고 성 안나를 제사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그러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 지진제가 끝나고 윷고 훌륭한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세케리 사람들은 해마다 이 성 안나 사원에 참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절의 늙은 사원지기는 하루 3번 작은 종을 울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물의 요정 왕이랑 부하들은 마무레라도 들씌운 듯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요정들에게는 그 종소리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종소리가 호숫가에서 울리기 시작하면 요정들은 앞을 다투어 왕궁을 향해 도망갑니다. 궁전은 깊은 호수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 깊숙한 안까지는 종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고통받아온 꼬마 물요정들은 물풀의 뿌리 따위를 엮어서 호면에 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넓은 이 막 위에 이끼까지 돋아나서 아름다운 풀밭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꼬마 물요정들의 극성으로 큰 창문까지 만들어 따뜻한 햇볕도 바다 밑바닥에 비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즐거운 오후에 산책을 하지 않았던 공주들은 이 창문을 통해 햇빛을 듬뿍 받으면서 머리를 빗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꼬마 물요정들의 모처럼의 노력도 보람없이 종소리가 왕궁까지 들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왕은 크게 노한 나머지 자기의 수염을 뽑아버렸습니다. 꼬마 물요정들의 한숨소리는 깊은 물속에서 호수 위까지 새어나왔어요. 그 한숨소리에 놀라서 지금은 소몰이꾼도 호숫가에는 가까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수 가까이에 사는 농부가 한 루마니아 사람을 무리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농부는 호수 깊숙에 가까이 가지 말도록 단단히 주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친절도 무리꾼에게는 새 귀의 경리기와 같았어요. 그가 어느새 소를 이끌고 호숫가에 와버렸던 것입니다. 해는 지려하고 있습니다. 무리꾼은 모닥불 옆에서 그만 맥없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선지 이상한 난쟁이가 달려왔습니다. 턱에는 곰팡이가 핀 것 같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뭉그러져 붙어 있었어요. 옷을 불러치면 녹색 우단으로 된 상이 큰 황금의 관 아래에서는 삼 같은 머리털이 모양 없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요정 왕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소몰이꾼은 요정과 이야기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황금 한 자루와 백은 한 자루. 물의 요정왕은 수염에서 떨어지는 물을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답례로 무엇을 드릴까요? 젊은이는 즐거운 듯이 말했어요. 특별히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다른 것은 아니야. 저 성 안나 사원의 종을 훔쳐다 창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어. 빨간 소나무를 목표로 삼으면 그 창문은 곧 발견돼. 거기에는 황금과 백은이 가득 들어있는 2개의 가죽 주머니가 걸려있을 것이다. 걸려있다고 해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소몰이꾼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쉬운 일이로군요. 그럼 곧 해내겠어요. 그날 한밤중 초목도 잠들 무렵 하나의 그림자가 종로 가까이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사원지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물의 요정왕은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소몰이꾼이 종을 훔쳐오자 요정왕은 곧 종의 혀를 빼어버리고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조심조심 종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정왕은 호수 위에 쳐놓은 막을 지나서 빨간 소나무가 선 창문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종은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황금 한 자루와 백은 한 자루를 소몰이꾼에게 주었습니다. 황금과 백은 자루는 매우 무거웠어요. 소몰이꾼은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보물자루를 치고 끙끙대며 출구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소몰이꾼의 허리는 영영 펴지지 않았어요. 가엾게도 소몰이꾼은 네 발로 기는 한 마리의 수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음날 농부가 잠에서 깨어보니 전에 없던 소 한 마리가 가축 틈에 섞여 있었어요. 더욱 놀랄 일은
이 검은 수소 목에 묵직한 2개의 자루가 걸려 있고 소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성 안나 사원의 종이 도둑 맞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농부는 수소목에 걸린 보물을 팔아 다시 새 종을 사왔습니다. 종은 종로 위에 엄숙히 올려졌습니다. 곧 사원지기가 이 새 종을 올리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종은 가죽으로라도 만든 것처럼 통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익숙해서 괴상한 그림자가 하나 또 하나 사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 호수 밑바닥에 사는 요정들입니다. 많은 물의 요정들이 다 모이더니 야단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입과 입에서 사원지기를 조롱하는 소리가 노래로 되어 종소리처럼 울려나옵니다. 멍텅구리 사원지기 요리사 죽에는 소금이 없어. 소금이 필요하면 빌리면 돼. 주지 않으면 담례로 차버릴 뿐. 멍텅구리 사원지기 어때 어때 캉캉. 어느 날 밤 사원지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성 안나가 자기를 물의 요정 왕의 궁전으로 안내해서 종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사원지기는 곧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 중에서는 호수 밑바닥에 잠수해 들어간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들 젊은이들은 2번 다시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원한이 쌓인 요정들이 젊은이의 피를 빨아먹고 그 시체를 바다 밑바닥 깊이 묻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후도 젊은이의 모습이 저 호수 속에서 사라져가는 일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젊은이의 마음을 유혹하는 노래가 호수 위를 부는 산들바람 사이사이에 들려옵니다. 평소 주의는 받고 있지만서도 이 그윽한 마법의 노래를 듣고서는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젊은이는 걷는 줄도 모르게 어느 사이엔가 거울과 같은 호숫가에 다가갑니다. 서늘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황금빛으로 흩어지고 은빛으로 빛나는 물을 좌우로 밀어 헤치고 요정들은 정말 유쾌하게 놀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듯한 그 노래,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 보자마자 젊은이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다. 저 은빛의 세계, 저 은빛으로 수놓은 물의 세계로 가기만 하면 저 아름다운 사람들과 놀 수 있을 거다. 젊은이는 요정을 따르려는 일념으로 혼이 빠진 사람처럼 물속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물거울은 천조각 만조각으로 부서져서 은빛 구슬이 사방으로 튑니다. 큰 물 무늬가 사라져 없어질 즈음 호수는 조용한 밤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젊은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호수에 다가간 젊은이는 모두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은 수소를 가지고 있는 농부에게는 사내 아이 3이 있었습니다. 가축을 지키는 당번은 3사람이 번갈아가며 맡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일 맏형이 당번을 맡고 있었어요. 그 젊은이는 마법의 수소를 나무에 메어놓고 호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소는 젊은이를 걱정해서인지 음매음매 울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호수 기슭에 앉았어요. 이윽고 잘 닦은 거울 같은 달이 조용히 동쪽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호면에서 요정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물의 요정 왕의 맏딸이었습니다. 푸르고 흰 달빛을 받아 그 얼굴은 그린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그 뺨은 장미처럼 빛나고 그 입술은 마치 산호와 같았습니다. 그 금발 위에 얹고 있는 것은 물빛의 물백합 화관이었겠지요. 은으로 만든 웃옷을 통해 아름다운 몸매가 어른어른 보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눈은 요정의 모습을 향한 채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줄 몰랐어요. 젊은이의 가슴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깨고 호면을 흐릅니다. 소머리꾼님, 아름다운 분이군요. 오시지 않겠어요? 와주세요. 저와 함께 물밑으로 내려가시죠. 저의 집은 정말 아름답답니다. 수정으로 지어 루비와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로 꾸몄답니다. 정원에는 가지각색의 꽃이 향기롭게 피어 있어요. 한번 오셔서 보아주세요. 네. 저는 당신을 사모하고 있어요. 당신의 행복, 당신과의 즐거운 생활, 그것은 저의 궁전에서 이제부터 보낼 생활입니다. 자, 오세요. 네. 요정인 공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공주님, 나는 인간입니다. 물속에 생활할 수는 없어요. 공주님이야말로 이쪽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산 중턱에는 정원도 있어요. 아침 해가 뜰 때쯤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름답지요. 루비보다 에메랄드보다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공주님 소원입니다. 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둘이서 즐거운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젊은이의 대답을 듣고 있던 공주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기습적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젊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을 꽉 잡자마자 육지로 끌어올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요정의 힘은 인간 이상이었어요. 순식간에 젊은이는 뱀에게 삼키우는 개구리처럼 물속에 끌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놀란 외마디, 그것은 젊은이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별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둘째 형이 그와 똑같이 둘째 공주에게 유괴당해 갔습니다. 사흘째 밤은 막내 동생의 차례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막내에게 호수에 가까이 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틀림없이 돌아올 테니까요.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면서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단풍나무 아래 앉아서 평상시 가지고 다니던 피리를 꺼냈습니다. 맑은 밤의 공기를 타고 피리 소리는 거침없이 호수 위를 스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까지도 수면에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면에 떠오른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물의 요정 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공주는 자매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머리에는 물망초의 화관을 쓰고 두 눈은 그 파란 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장미의 꽃봉오리 같은 입술이 한없이 귀여웠어요. 몸에는 7가지 색깔의 유리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공주의 이 고운 모습을 보고 젊은이는 피리를 입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물의 공주님, 물의 소녀님, 이쪽에 오시지 않겠어요? 나는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상냥한 공주는 젊은이의 애처로운 모습이 가엾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돌아가세요. 물의 요정인 슬픈 신세. 우리들은 어차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한 말 하지 말고요.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저를 바라보면 화가 돼요. 당신을 위한 일념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주의 상냥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젊은이가 공주를 그리는 정은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쓸쓸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왜 그 정도까지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 이 진주 목걸이 이것이 탐나십니까? 좋습니다. 드리지요. 이 황금의 허리띠가 탐나신다고요? 아마 그러시겠죠. 원대로 드리겠어요. 자, 받아주세요. 공주는 진주 목걸이와 황금 허리띠를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젊은이의 발밑에 던져주었습니다. 공주께서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군요. 진주 목걸이, 황금의 허리띠, 그런 것은 털끝만큼도 갖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만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그 장미꽃 같은 입술, 귀여운 파란 눈, 그것만이 갖고 싶을 뿐이에요. 다만 그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새라고 생각하고 함께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젊은이는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젊은이의 곁 가까이 헤엄쳐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젊은이는 앞뒤도 잊어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공주를 끌어올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물속 요정들은 공주의 발을 붙잡고 옷자락을 당겨 못 올라가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불타는 젊은이의 이 한 가지 생각, 또 젊은이를 사모하는 공주의 외골 마음은 드디어 이런 방해물을 이겨냈습니다. 어이없이 공주를 빼앗겨버린 요정 물귀신들은 큰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무섭게 노한 파도는 기슭나무도 그저 한 잎에 삼키려는 듯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기세는 마치 화산이 터진 듯 했어요. 젊은이는 개선 장군처럼 공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선녀같이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젊은이의 양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 아름다운 공주의 소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주는 양털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물의 요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원한과 같은 정다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젊은이는 지금에는 이웃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까지 공주가 요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어머니는 대단히 총명한 사람으로서 요사이는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공주의 손이 닿은 데는 어쩐지 축축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주가 정원에 나타나면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시들어가던 꽃이 갑자기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흡사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낌새였어요. 그러자 구슬 같은 이슬이 한 방울 두 방울 공주 손끝에서 꽃잎 위에 뿌려집니다. 그 죽어가던 꽃은 생생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일이 한층 그 어머니의 의심을 짙게 해주었습니다. 1년 후 공주에게는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부터 대하 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만 헤엄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갓난아기도 자라서 어엿한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대담성, 그 용기에 혀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성 안나의 호수를 헤엄쳐 걷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요술 호수에 겁없이 잠수에 들어가서는 떨어뜨린 물건을 거뜬히 건져가지고 올라온 일도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벌써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장난꾸러기였던 아이도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요정인 어머니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백합처럼 아름다운 입술, 장밋빛 뺨, 이 여인이 저 젊은이의 어머니라고는 누구에게도 믿어지지 않았겠죠. 어느 해 에르데리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들도 밭도 모조리 말라버려서 우물에는 물 한 방울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 안나 호수의 물만은 자꾸 불어날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 넘쳐서 나라 안에는 큰 홍수가 일어날 듯 했습니다. 위험이 절박했을 때 요정은 아들을 데리고 성 안나 호수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호수 기슭에 멈춰 선 채 호수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나 호수가 한때 요정의 나라였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